조선의 왕실 한복판에서 왕의 어머니가 자신의 아들을 허수아비로 만들고 수십 년간 나라의 운명을 좌지우지했다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심지어 수많은 신하의 목숨까지도 좌우하며 피바람을 일으켰다고 하는데요. 유교적 질서가 그 어떤 나라보다도 확고했던 조선에서 왕보다 더 강력한 권력을 휘두른 한 여인의 이야기는 과연 믿기지 않는 전설처럼 들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은 엄연한 역사 속 실화입니다. 한 여인이 여성이라는 태생적 한계를 넘어 그저 권력자라는 이름으로 조선을 뒤흔들었던 냉혹한 실체, 오늘은 그 이야기를 깊이 들여다보려 합니다. 과연 그녀는 어떻게 그토록 거대한 힘을 손에 넣고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남성 중심의 봉건 사회에서 일개 대비가 왕을 능가하는 절대 권력을 행사하며 조선 사회 전반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한 과정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깊은 통찰을 안겨줄 것입니다. 그 치밀함과 잔혹함, 그리고 그로 인해 조선 사회 전체에 파생된 엄청난 역사적 파장까지,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숨막히는 서막을 지금부터 저희와 함께 열어보시죠. 이야기의 시작은 조선 중기, 중종의 두 번째 계비로 간택되어 입궁한 문정왕후 윤씨에게서부터입니다. 그녀는 비록 왕비의 자리에 올랐지만 그 지위는 처음부터 불안정한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죠. 이미 중종에게는 첫 번째 왕비인 당경왕후 신씨와의 사이에 낳은 아들, 즉 세자 인종이 엄연히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문정왕후는 훗날 명종이 되는 경원대군을 낳았지만 세자가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아들이 왕위에 오를 가능성은 희박해 보였습니다. 마치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도 같은 위태로운 상황이었달까요? 그녀의 마음속에는 아들의 미래와 자신의 안위에 대한 깊은 불안감이 자리하고 있었을 겁니다. 당시 조선의 왕실은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지만 그 속으로는 거대한 해일이 몰아치기 직전의 바다와도 같았습니다. 왕위 계승을 둘러싼 잠재적 갈등은 이미 궁궐 깊숙한 곳에서부터 팽팽한 긴장감을 형성하고 있었죠. 바로 세자 인종의 외척 세력인 대윤과 문정왕후의 외척 세력인 소윤이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대윤 세력은 윤임과 같은 인물들을 필두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세자 인종의 왕위 계승을 굳건히 지지했습니다. 반면 문정왕후의 오빠인 윤원영을 중심으로 한 소윤 세력은 표면적으로는 순죽인 듯 보였지만 언제든 기회를 잡으려 칼날을 숨긴 채 서로를 노려보는 듯했습니다. 궁궐의 어두운 복도를 거닐던 문정왕후의 뒷모습에서는 깊은 고뇌와 불안감이 엿보였을 겁니다. 어린 경원대군을 품에 안고 세자를 바라보는 그녀의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했을 테죠. 아들에 대한 애틋함과 동시에 불안정한 자신의 지위, 그리고 미래에 대한 예측 불허의 위기감이 서려 있었을 것입니다. 대신들의 밀담은 마치 거미줄처럼 궁궐 곳곳에 얽혀 있었고 대윤과 소윤 세력의 암투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누가 다음 왕이 될 것인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누가 권력의 정점에 설 것인가에 대한 은밀한 싸움이 이미 시작되고 있었던 거죠. 이처럼 조선 왕실은 문정왕후의 등장과 함께 미묘한 균열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세자와 대군, 그리고 그들을 둘러싼 외척 세력의 대립은 마치 활시위를 당긴 듯한 긴장감을 조성하며 언제 터질지 모르는 거대한 폭풍을 예고하고 있었죠. 아직은 잠재되어 있던 갈등의 씨앗들이 점차 싹을 틔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과연 이 불안정한 왕실의 그림자는 어떤 비극적인 전환점을 맞이하게 될까요? 그리고 문정왕후는 이 경랑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는 조선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권력 다툼의 서막을 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서막은 중종의 갑작스러운 승하와 함께 잔혹하게 열리게 됩니다. 어린 명종이 왕위에 오르자 이제 왕의 어머니인 문정왕후는 수렴청정이라는 이름으로 조선의 실질적인 권력을 손에 쥐게 되었죠. 하지만 그녀의 앞에는 여전히 커다란 산이 하나 버티고 있었습니다. 바로 전 왕인 인종의 외척 세력이자 오랫동안 조정의 요직을 장악해온 대윤 세력이었습니다. 그들의 수장인 윤임은 인종의 외숙부로서 명종의 즉위 후에도 여전히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죠. 문정왕후에게는 자신의 아들이 보위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왕실의 주요 권한이 대윤 세력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상황이 용납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녀의 입장에서는 아들의 왕권을 확고히 하고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다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대윤 세력을 제거해야만 했습니다. 그리하여 문정왕후는 자신의 친동생인 윤원영을 중심으로 한 소윤 세력을 전면에 내세우며 대윤 세력을 향한 치밀하고도 냉혹한 숙청 계획을 차근차근 실행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고요한 수면 아래에서 거대한 파도가 일렁이듯 왕실 내부에서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피바람의 전조가 감돌고 있었던 것이죠.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은 사소한 듯 보였던 한 장의 상소문에서 비롯됩니다. 윤원영을 비롯한 소윤 세력은 윤임 일파가 왕위를 찬탈하려 한다는 거짓 역모를 꾸며냈고 이를 빌미로 대윤 세력을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조선의 어전회의는 격렬한 논쟁으로 매일같이 뜨거웠습니다. 대윤과 소윤 양측의 신하들은 서로를 향해 비난의 화살을 퍼부었고 조정은 극심한 혼란에 빠져들었죠. 하지만 문정왕후는 이 모든 상황을 냉철하게 관망하며 자신의 계획대로 전국이 흘러가도록 교묘하게 조종했습니다. 결국 1545년 조선을 피로 물들인 을사사화가 발발하게 됩니다. 윤원영은 문정왕후의 든든한 비호 아래 대윤 세력을 향한 무자비한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그들은 윤임이 역모를 꾀했다는 거짓 증언을 조작하고 이를 통해 대윤의 핵심 인물들을 하나둘씩 옥사에 가두기 시작했습니다. 억울하게 붙잡힌 대윤 인사들은 자신들의 무죄를 주장하며 절규했지만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 위에서 그들의 목소리는 공허한 메아리가 될 뿐이었죠. 왕실의 품격 있는 궁궐은 순식간에 피비린내 나는 사륙의 현장으로 변모했습니다. 수많은 신하들이 차가운 칼날 아래 목숨을 잃었고 그들의 가족들 또한 연좌되어 비극적인 운명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어전회의는 더 이상 국정을 논하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대신들은 문정왕후와 윤원영의 눈치를 보며 생존을 도모해야 했고 감히 반대 의견을 내비쳤다가는 언제든 다음 희생자가 될 수 있다는 공포에 시달렸습니다. 피 묻은 칼을 든 군사들이 궁궐을 오갔고 옥사에 갇힌 이들의 고통스러운 신음소리가 밤낮 없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야말로 조선 왕실은 피와 공포로 물들어갔던 것입니다. 이 모든 잔혹한 과정을 지켜보던 문정왕후의 표정은 어떠했을까요? 그녀는 아마도 흔들림 없는 냉철한 얼굴로 자신의 손아귀에 들어온 절대 권력의 무게를 조용히 음미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을사사화는 단순한 정치적 숙청을 넘어 문정왕후가 조선의 최고 권력자로 등극하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그녀는 더 이상 어린 왕의 어머니로서 수렴청정을 하는 대비가 아니라 자신의 의지대로 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실질적인 왕으로 자리매김하게 된 것이죠. 피해 숙청을 거쳐 비로소 왕실의 정점에 선 문정왕후. 그녀는 이제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절대 권력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과연 이 압도적인 권력은 조선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가게 될까요? 을사사화를 거쳐 조선의 최고 권력자로 우뚝 선 문정왕후. 그녀는 이제 그 누구도 감히 넘볼 수 없는 절대 권력의 시대를 활짝 열었습니다. 피바람 속에서 자신의 입지를 굳건히 다진 그녀의 손에 조선의 운명이 쥐어지게 된 것이죠. 과연 이 압도적인 힘은 조선을 어떤 길로 이끌어 가게 될까요? 우리는 이제 문정왕후가 실질적인 왕으로서 조선을 통치했던 시대를 깊이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명종은 이제 어엿한 성인이 되었지만 문정왕후의 수렴청정은 좀처럼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강력한 그림자 아래 어린 왕은 여전히 자신의 뜻을 온전히 펼치기 어려웠죠. 문정왕후는 자신의 동생인 윤원영을 비롯한 소윤 세력을 통해 국정을 완전히 장악했고 왕실의 크고 작은 모든 결정은 그녀의 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명종은 형식적인 왕좌에 앉아 있었을 뿐 실질적인 통치자는 바로 문정왕후였던 것입니다. 마치 거대한 나무 아래 작은 나무가 빛을 보지 못하듯 명종은 어머니의 압도적인 권력 아래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힘들었을 겁니다. 문정왕후의 통치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바로 불교 숭상이었습니다. 유교를 국시로 삼았던 조선에서 그녀는 파격적으로 불교를 다시 일으켜 세우려 했죠. 봉은사를 중심으로 승려보호를 등용하고
한동안 폐지되었던 승과를 다시 설치했습니다. 이는 유교적 가치를 신봉하던 사대부들에게 엄청난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유생들은 끊임없이 상소를 올려 불교 정책을 비판했지만 문정왕후는 요지부동이었죠. 그녀의 지시 아래 전국 각지에 거대한 불상이 세워지고 불교 사찰들이 중건되었습니다. 조선의 산천은 다시금 불교의 기운으로 가득 차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불교 진흥은 단순한 종교적 신념을 넘어 유교적 기득권 세력을 견제하고 자신의 권력을 더욱 확고히 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숨어 있었다고 해석되기도 합니다. 한편 문정왕후의 외척인 윤원영은 누이의 절대적인 권력을 등에 업고 거침없는 전횡을 일삼았습니다. 그는 온갖 비리와 부패를 저지르며 재물을 축적했고 자신의 뜻에 거스르는 자들은 가차없이 숙청했죠. 그의 권세는 하늘을 찌를 듯했고 감히 누구도 그에게 맞설 수 없었습니다. 백성들은 윤원영의 탐욕과 횡포로 인해 고통받았고 연이은 흉년까지 겹치면서 민생은 파탄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마치 거대한 독버섯이 왕실에 뿌리내려 조선 사회 전체를 병들게 하는 듯한 모습이었죠. 권력의 최정점에 선 문정왕후의 등 뒤에는 이처럼 어두운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왕보다 더 강력한 힘을 휘두르던 문정왕후의 시대는 그야말로 조선 역사상 전례 없는 시기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의지대로 인사를 단행하고 법도를 바꾸었으며 때로는 군사적 판단까지 직접 내렸죠. 그 누구도 그녀의 결정을 거스를 수 없었고 왕실의 모든 신하들은 문정왕후의 눈치를 살피며 행동해야 했습니다. 그녀의 처소는 화려했지만 그 안에서 느끼는 감정은 어쩌면 고독함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절대 권력자가 지닌 무게감과 주변의 시기, 그리고 언제든 자신을 끌어내리려는 세력에 대한 경계심 속에서 그녀는 끊임없이 긴장하며 살았을 겁니다. 하지만 영원할 것 같던 권력에도 끝은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1565년, 문정왕후는 65세의 나이로 파란만장했던 삶을 마감합니다. 그녀의 죽음은 조선 사회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켰죠. 오랫동안 그녀의 그늘에 가려져 있던 명종은 비로소 자신의 뜻을 펼칠 기회를 얻게 되었고 윤원영을 비롯한 외척 세력은 권좌에서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문정왕후가 세상을 떠나자 그녀의 막강한 힘으로 유지되던 권력의 균형은 무너졌고 한동안 억눌려 있던 유교 사대부들은 다시금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거대한 폭풍이 지나간 뒤 찾아온 고요함 속에서 조선은 또 다른 변화의 물결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절대 권력의 허무함과 그 뒤에 남겨진 혼란은 시대를 초월한 역사적 교훈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